네,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인물인 남욱 씨가 폭로전에 가세하면서 재판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당시에 선거 때문에 겁이 나서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는데요. 또 다른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 씨도 석방될 예정이어서 추가 폭로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주요 수사 소식들 원영섭 변호사 그리고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남욱 변호사가 폭로전에 가세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어서 지금 폭로전이 돼가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 조사 때 그리고 어제 법정 증언은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폭로전에 가세한 배경, 또 태도가 바뀌게 된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양쪽이 자백하느냐, 양쪽이 부인하느냐, 한쪽이 자백하느냐 이런 공범 간의 문제가 있는데 유동규가 이미 자신의 진술에 대해서 그걸 뭐 또 바뀌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모든 걸 진실대로 소상히 밝히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거기에 따른 이제 검찰 조사가 상당 부분 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검찰 조사 때문에 또 김용 또 정진상 이런 분들이 또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미 죄수의 딜레마가 깨졌고 죄수의 딜레마가 아닌 그냥 죄수 상태가 돼버린 거고 뭐 죄수 상태에서는 자백하고 사실대로 밝혀가지고 선처를 바라는 게 어찌 보면 남욱에 대해서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최선의 변론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진술을 이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이전 검찰 수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검찰 수사 단계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사들이 인사가 바뀐 거는 올해 7월입니다. 그러니까 5월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2개월 정도도 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그런 검사들이 수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이제 진술을 바꾸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아하. 조 변호사께서는 이 배경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욱 변호사의 말 속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누가 내 징역을 대신 살아주지 않느냐, 살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 유동규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상황에서 본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결국 재판을 통해서 본인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법률가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 정권 들어서 검찰 수사팀이 올해 7월에 바뀌면서 수사 방향이 갑자기 선회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맞추는 진술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본인 형량에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뇌물이냐 정치 자금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고요. 또 이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적 진술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참작 사유가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이 이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유력한 중인 유동규가 진술을 바꿨고 그에 부합하는 진술 내용으로 바꾸는 건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428억 원의 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유동규 씨 지분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던 걸로 아는데요. 그거를 지금 유동규가 이제 정진상, 김용 부원장이 3인이 같이 공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바꾼 이후에 이재명 시장실 측 지분이라는 내용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 사실의 실체 관계에 대한 진술 변경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형사적 책임을 줄여 나가기 위한 계산된 어떤 진술이고 공판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겁이 나서 진술을 못했다라는 말도 했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얘기를 털어놓은 것뿐이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진술 번복이 아니라고 봐야 될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명한 진술의 번복이죠. 말하고 있는 취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 사건의 그림의 핵심은 소위 말하는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수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해서 그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판의 유력한 증거로 다 채택돼 있습니다. 관련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그 지분이 김용이나 뭐 정진상 실장 측 나아가서는 이재명 시장과 관련됐다는 진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이제 그런데 이재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본인이 듣거나 직접 지시를 받거나 그 내용을 공유하거나 한 내용이 아닙니다. 김만배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을 지금 와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생긴 거고요. 두 번째, 최초 2021년 10월 귀국했을 때 귀국 직전 한 기자회견하고 내용이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당시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재명 지사 아무리 뭐 찔러봐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이 대장동 지분, 천화동의 1호의 지분의 그분은 이재명 그 시장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진술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시점에 대선이고 뭐 겁나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1년 10월 시점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면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도 아닙니다. 지금의 여당이 국민의힘과 경합 중이었고요. 국민의힘이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상 대결에서 홍준표 지금 지사 같은 경우는 더 앞서가는 조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금 대표가 당시에 대통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는 시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진술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진술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의 진술의 어떤 전체적인 취지와 지금이 달라진 취지가 정치 상황의 변동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그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에 대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 이게 직접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진술로서 효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전문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신빙성은 분명히 인정이 될 수 있고, 문제는 지금은 이제 김만배가 어떻게 진술하느냐, 이제는 그 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김만배도 똑같이 죄수의 딜레마 상태가 아니라 지금 죄수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그 남욱이 진술을 시작했기 때문에, 남욱 진술 시작, 유동규 진술 시작. 그러면 김만배가 무슨 독립투사하느라 뭐 그 무슨 독립군의 정보를 불지 않고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무엇이 자기한테 불리할지 그거를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비협조적인 진술을 해왔던 건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김만배가 그 많은 것들을 이제 폭로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남욱도 특히나 이제 그 동전에 쪼개진 동전의 다른 동전 파트인데 남욱이 굉장히 진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진술에 다른 파트는 또 김만배가 얽혀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전문이라고 하지만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동전의 다른 파트인데, 단순히 나는 말하지 않았다 이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요차저차 했는데 그 사정은 이게 아니고 저게 저렇다. 보통은 이 정도까지 가야지 그 김만배가 설명을 이제 신빙성 있게 남욱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남욱은 변호사지 않습니까? 남욱이 저런 진술을 할 때는 그 이미 그 앞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상황들, 재반 증거들, 그리고 그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모든 정황, 자료, 기타 등등을 갖추고 진술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김만배가 단순히 뭐 그건 아니에요, 나는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도 어느 정도 폭로전에 동참할 거다라고 조금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남욱 씨가 이 사업 주도자로 김만배 씨를 지목한 부분은 어떤 배경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주도자가 누구냐가 형량에 있어서 많은 걸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주도자는 남욱 자기가 아니고 김만배가 했다. 그거를 이제 최대한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만배 입장에서는 남욱이나 아니면 제3자한테 자신에게 집중되는 이 책임을 떠넘겨야 될 또 그 피고인으로서의 그런 소송 전략, 변호 전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떠넘겨야 되느냐, 누구한테 떠넘겨야 되느냐를 굳이 따지고 가다 보면 남욱 아니면 제3자인데, 지금 남욱은 뭐 김만배가 자기한테 어떤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라는 걸 여러 가지 예상하고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만배가 책임을 떠넘길 그 제3자는 모두가 예측하는 또 다른 그 제3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김만배 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지급했다, 이런 증언 내용도 있어서 이 증언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런 식의 증언, 진술 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폭로를 계속해가고 있는데요. 이미 사실 나와 있는 김용 부원장의 정치자금 문제도 그렇고 정진상 실장의 범죄 혐의로 기재된 1억 4천 뇌물도 그렇고 아직 구체적으로 시기, 특정, 전달 경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게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나오는 진술 또한 이런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이런 돈을 지급했다고 남욱 변호사가 진술하면 유동규가 전달의 과정에 있거나 적어도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또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핵심은 그 돈의 출처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이 컨트롤했던 사람이 김만배 씨라는 것이 다 여기 관련된 자들의 진술이기 때문에 결국에 김만배가 어떻게 진술을 하냐가 이 신빙성의 문제의 중요한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적어도 김만배 씨는 지금까지 천화동인 1호에 대한 지분 문제도 그렇고요. 돈 전달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것이 이재명 시장의 선거라든가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관여돼서 지급됐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남욱 변호사가 새롭게 폭로한다는 내용들도 결국에 유동규한테 이제 전달되는 방식으로 그게 결국에 이재명 시장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도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들었다는 내용이면 결국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이게 유죄의 증거로 채택이 되려면 아까 뭐 다음에 말하게 됩니다만 일식집 같은 데서 진술하게 된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시가 특정이 돼야 되고 전달 경위도 특정돼야 되고 그 돈이 적어도 김용이나 정진상 실장 형들한테 전달됐다는 그 형이 그 두 사람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다른 어떤 정황이라든가 증거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김만배의 어떤 전원만을 가지고 지금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어떤 추가적인 수사 내지는 공판 과정에서 입증 가능한 어떤 폭로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식집에서 유동규 씨에게 9천만 원을 줬고 유 씨가 받자마자 다른 방에 가서 전달을 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장소도 특정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이긴 하지만 이게 뭐 직접 확인된 상황이 아니라서 이런 진술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그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속영장 발부라는 거는 이제 법원에서 이런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할 수 있는 사안에서 발부한다는 거는 단순히 뭐 사람 말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그 남욱이 유동규에게 9천만 원을 전달하고 유동규가 그 옆방에 가가지고 또 전달하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진술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장에 내가 경험한 걸 진술하는 거고 그 김만배가 이야기했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직접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신빙성 없는 진술이다. 그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뇌물 사건이든 정치자금 사건이든 사실 진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 흔적이 남진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살인 사건이다 그러면 변사체라도 있고 폭행 사건이다 그러면 멍자국이라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지만 정치자금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는 준 사람의 진술과 뭐 받는 사람은 진술하지 않겠죠. 준 사람의 진술이라는 게 어찌 보면 결정적이고 그 준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거는 그런 상황들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기억하는 나머지 정황이나 사실관계가 당시 뭐 여러 가지 뭐 CCTV든 뭐 휴대폰 위치 추적이든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지를 또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욱이 유동규한테 9천만 원을 줬다. 그러면 유동규는 9천만 원을 안 받았으면 당연히 안 받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왜냐? 내가 안 받았는데 받았다라고 진술한다는 거는 내 죄가 더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동규가 만약 그걸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남욱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유동규가 자기가 죄가 늘어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9천만 원을 받고 그걸 이제 제3자한테 전달을 했다는 거니까 유동규가 자기의 형량이 더 커질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 거짓된 진술이나 정언을 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순한 진술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법정에서 갑자기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남욱 씨가 이제 대장동 사업 전에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 김태년 의원 측에 2억 원을 뭐 전달했다라고 진술한 건데 지금 뭐 김태년 의원은 황당하다는 입장이고 이 발언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처음 공개된 게 2022년 올해 2월 달 이 공판 과정에서 아마 다른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당시에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어느 정도 확인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쯤에 그 남욱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접견한 다른 변호사의 어떤 전원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그때 남욱 변호사가 이 그 접견한 변호사 통해서 한 얘기는 김만배 씨가 돈을 가져가면서 거짓말을 한 것 같다. 김 씨가 2억을 가져가 놓고 나중에는 8천만 원을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했고 생활비와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전원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실제 김만배 씨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돈을 가져갔었던 것은 적어도 맞다고 볼 수도 맞다 사실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시점에 했던 진술과 지금 진술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2월 달에 그렇게 그 지급한 돈이 김만배 씨가 가져간 돈이 김태년 의원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실관계가 변화되거나 특별한 어떤 이 부분이 확인해 보니 김태년 씨 보좌관을 통해서 김태년 의원 측에 전달된 것 같다라는 어떤 다른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았는데 2월 달에 본인이 얘기했던 바를 본인이 판단하고 인지했던 바를 번복하는 얘기를 또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남욱 변호사의 전체적인 폭로 내용과 같이 결부시켜 보면 어찌됐든 민주당 관련자와 관련돼서 본인이 들은 얘기들을 다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진술을 하고 그리고 이미 스스로 탄핵했던 내용까지도 다시 언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측 아니면 민주당 전체에 마치 부정한 부패에 연루된 사항들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 역시 뭐 이제 이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이 당시에 이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이제 진위 여부는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방식의 폭로가 과연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엔 대부분은 하나하나 사실관계가 실제 수사 내지는 어떤 다른 어떤 정황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내용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네, 좀 갑자기 등장한 측면이 있어서 뭐 수사 확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제 그 수사가 확대를 시키자, 뭐 그 남욱이 수사를 확대시키자 그래서 확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남욱이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남욱이 법정에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김태년 의원 2억 건도 있고 2014년에 김만배로부터 1억 8천 받아가지고 모 종교단체 전달해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2014년에 그 22억 정도 조성해가지고 그거를 4억 정도를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하고 수표로는 1, 2억 추가로 더 있다는 이야기 이런 약간 좀 대장동에 한정되지 않는 가외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제 그 전에 진술을 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또 법정에서 진술하는 거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4년 오래된 8년 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 다른 의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2014년 이야기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2014년부터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14년이 성남시장 이제 선거를 치룰 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대장동, 신흥동 결합 방식도 확정되지 않을 때고 성남의 뜰이라는 SPC도 만들어지기도 전이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치르죠. 뭐 경기도지사 내부 경선, 본선거, 대통령 내부 경선, 본선거 계속 치러요. 그러면 이때마다 그러면 정치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2014년에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제대로 이제 그 궤도에 올라가지도 못한 대장동 사업이지만 그 이후로는 대장동 사업이 궤도로 올라가면서 분양대금이 들어오고 그 분양대금에 의해서 구체적인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또 얼마의 돈이 전달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그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지만 남욱은 사실은 2014년부터 일어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진술할 수 있다. 나는 그걸 들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사실은 이재명 대표 측에 던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던진 거 플러스 김만배한테도 들어가는 겁니다. 당신하고 관련된 거 2014년부터 나 진술할 수 있어. 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두 분께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이 좀 합당하냐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구속 적부심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진상 그분이 구속이 될 때 뭐 구속 안 될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유동규 구속되고 물론 구속 기간 만료로 나오셨어요. 네네. 그리고 김용 구속되고 그리고 이제 정진상 그분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이게 하나의 사건 뭐 물론 그 사건의 기초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기초 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계속 구속영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진상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법원에 어찌 보면 자기 부정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뭐 정진상 그분이 뭐 자백을 한다. 나만 발생할 수 있는 고유한 사유가 이제 뭐 자백을 한다든지 뭐 수사에 협조한다든지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증거인멸에 교사를 했었다는 혐의로 지금 추궁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소명됐는데 그 소명이라는 거는 뭐 김용하고 유동규 전부 다 공통적인 소명인 거지 뭐 정진상만의 독자적인 범죄 소명이 존재하지 않고 그런데 구속적부심을 이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속적부심에서 영장 실질심사 때 다루지 않는 사유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특별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 구속적부심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 실장 측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구한 건 아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일반적으로 쉽지 않죠. 구속적부심이 인용되기가. 근데 최근에 그 서해공무원 사건에서 영장 발부됐던 두 분에 대해서 적부심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도 구속영장을 심리한 재판부가 이 발부 사유를 공개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통상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 4개 혐의가 하나하나가 다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형량도 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경우는 실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상당히 됐다고 보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 뭐 10년 이상 형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도주 우려 이런 부분들을 쉽게 판단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사건에서 볼 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진상 실장 측으로서는 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또 이제 도주 우려 부분이 영장 발부 사유가 됐는데요. 도주 우려가 검찰이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거 문제가 불안정하다는 것도 강조했고요. 또 증거 인멸 관련해서는 뭐 이 당사에 있는 컴퓨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뭐 지운 흔적이 있다거나 이렇게 이제 일부분이 검찰이 굉장히 집중해서 이 부분을 재판부를 설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이고 제1야당의 실장인데 도주 우려가 이제 이 범죄 사실이 중하다는 것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된 부분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라는 판단을 다시 구해 본다는 것이고요. 과거 다른 사건의 선례에 비춰서 무조건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네. 뭐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해주신 대로 24일에 김만배 씨가 출소하기 때문에 좀 어떤 태도를 취할지 흐름을 조금 더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이태원 참사 수사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경찰서장, 소방서장 책임자들을 불렀고 굉장히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1시간, 13시간 이렇게 조사를 벌였는데 고강도 조사를 벌인 만큼 구속영장 신청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결국 이태원 참사를 조사해가는 행정청, 뭐 대표적으로 이제 경찰 쪽이 되겠는데 거기서 이제 보고를 어떻게 올리고 그 보고가 어떻게 다시 재보고가 되고 그 재보고가 된 상황에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거의 핵심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 보고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허위 보고가 올라간 것처럼 그 포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조치가 내려진 것처럼 포장을 했다거나 사실은 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정보계장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네. 하시기도 했는데 정보과가 하는 게 그런 각종 보고거든요. 보고하고 보고받고 그리고 그런 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그 의사결정권자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거. 근데 이게 좀 부실했다는 의심을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게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 조사가 길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구속영장이란 건 기본적으로 이제 증거인멸이나 이런 도주 우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증거 자료가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고되고 누락됐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증거인멸이 사실은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은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부분에서 예. 구속영장 청구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법리로만 보면 저도 이제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수사 상황을 보면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주요 범죄 사실일 텐데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고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일단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 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과로서 지금 150명이 넘는 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인과관계로 다 연결되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수사가 이분들에 대해 집중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지금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걸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이분들에게 책임을 다 묻기에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구속 사유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윗선 수사 없이 이 일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로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이런 대형 사회적 참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결국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 진위를 밝히고 그거를 수사 결과 밝히겠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긴 하나 적어도 이런 정도의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구속에 이르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소환 조사 이후에는 영장 발부도 신중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긴 하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은 특수본의 뭐 영역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 여론이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정당한 수사기관의 어떤 적법한 법 집행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지금 수사가 이들에게 집중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 다 같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법률적 책임은 2단계에서 확실히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이 가능해야 되는데 윗선 수사는 아직 명확하게 어디로 갈지 어디까지 수사될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 중간선의 실무 책임자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모습으로 비춰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윗선 수사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특수본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발 사건 수사는 뭐 별도로 진행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건 궁극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거냐가 지금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업무를 수행을 하고 뭐 거취가 정리가 돼서 장관직을 내려놓더라도 그 장관직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는 장관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내려놓는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뭐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모든 걸 이제 그때 가가지고 판단하는 걸로 미루되 다만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수사 결과에 전적으로 그 시간을 의존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타이밍에 따라서는 빨리 그 거취가 정리돼야 될 때도 있을 건데 그런데 기존에 이제 앞 단계 그러니까 현장 단계에서의 수사가 올라오면서 그게 지연되니까 이게 아직 진상 규명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거취는 자연스럽게 늦어져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이 정도의 그 책임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책임을 지고 그러면 자리를 내려놓는 그런 액션으로 돌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상규명 안 됐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건지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정무적인 판단 영역으로 이미 장관의 거치는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사전 작업을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수사 어떤 책임의 범위 내가 안고 가야 될 장관으로서 안고 가야 될 책임의 범위를 별도의 라인으로 별도로 확정하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뭐 어떤 행동이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네. 이렇게 뭐 별도로 진행한다고 해서 말씀해주신 그 윗선 수사가 제대로 될지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지금 특수본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적극적 수사 의지를 밝힌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고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입건됐고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된 건 맞죠. 그 수준 이상의 어떤 언급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이 참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이 있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고 사건의 성격상 이상민 장관까지 이어지는 이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게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 부분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입건됐으니 그냥 수사하겠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방법을 기다리면서 수사를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 행안부에 대한 뭐 조사도 있고 수사도 있지만 장관의 책임을 직접 겨냥한 수사까지는 나가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수본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지 말고 실체와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상민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었고 그것을 다 했는지에 대한 걸 수사 결과로서 반드시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수사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원영석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